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197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독일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원주대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이동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그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됐잖아요. 네. 지켜본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고요. 이제 두 개의 적성 국가의 정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70년에 걸친 적대적인 관계를 딛고 만나서 합의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큰 사건이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합의의 내용보다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랜 그 냉전과 분단의 원인이었던 그 불신, 오해, 공포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긴 과정의 이제 시작이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시작의 의미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 합의고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냉전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또 세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이 독일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빌리 브란트는 독일이 통일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죠. 네. 빌리 브란트가 이제 이 전체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도적 정치가라는 거죠. 아마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보면 수상이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또는 그 경력을 가진 사람의 수상자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적 정치, 20세기 최고의 평화 정치가, 그리고 그것의 평화 정치의 공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엘리트 정치가 지도적 정치가라는 것의 특징이고요. 그다음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빌리 브란트는 이제 성공한 정치가죠. 우리도 뭐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긴 했지만 그 궁극적인 기결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이제 통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빌리 브란트는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그 평화에 대한 공헌의 그 궁극적인 결과인 독일 통일을 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20세기 또는 21세기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오랜 공헌과 업적과 노력의 궁극적인 결과를 생애 마지막에 맞이한 그런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913년생인데 1992년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13년이라는 거는 1차 대전이 발생하기 직전이었고, 그다음 92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1년 뒤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전체를 살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파 시험 투쟁의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어쨌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1971년에 동방정책, 신동방정책이라는, 다시 말해서 동유럽과의 화해, 협력, 평화정치의 그 성과를 공헌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적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제3세계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독일 서독 사회와 과거 청산, 민주주의 발전, 단순히 이제 냉전 극복이나 분단 정치 극복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 확대, 과거 청산, 제3세계에 대한 지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주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평화 정치가라고, 단연 한 명을 꼽으라면 빌리 브란트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그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볼 빌리 브란트의 생애를 배워본다면 그의 이 평화 사상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다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치인 빌리 브란트 독일의 총리를 또 지내신 분인데 그 세 가지 약점을 거라는가요? 뭐 세 가지 고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의 그 우리나라 정치가를 얘기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또는 심지어 이명박의 경우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청년 시절 정치가로서의 그 생애사적 형성 과정의 그 난관들이나 우여곡절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와 난관을 극복한 위대한 정치가의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근데 빌리 브란트는 이 유럽에서 또는 독일에서 이 유사한 그 사회민주주의를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 정치가들의 한편으로는 전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층 출신이고 노동운동을 경험을 했고 어릴 때부터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 등등의 경험을 했지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난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출신 성분이나 출생 과정이 그렇게 흔한 말로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시의 말로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생아예요. 어머니도 사생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그 어머니를 낳은 외할머니도 아버지가 없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아버지가 같이 살지 않거나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빌리 브란트가 어릴 때 이제 재혼을 해서 결국 전혀 핏줄 한번 피가 섞이지 않은 이제 그러니까 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할아버지가 아닌 그래서 이 출생에서 소위 족보 없는 아무런 그 이 시민적 도덕의 기초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저분한 내지는 족보 없는 그런 출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빌리 브란트를 이제 소위 우파 정치가들이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탈당 3인당에 어린 시절에 17살의 3인당에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하는데 3인당이 1931년도 30년도에 그 당시 등장하고 있는 그 독일 히틀러 나치즘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일찍부터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이었어요. 당시 브란트는 정확한 비판이었는데 그래서 3인당에서 일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서 작은 정파를 하나 만들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3인당 내에서 1945년 이후에 나치가 물러가고 3인당이 다시 이제 서독사회 정치 세력으로 등장을 할 때 이 탈당 경력 때문에 3인당 내에서 고립되고 또 비방받는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히틀러는 또 일찍부터 나치 위험을 알고 반나치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미 18, 19에 이미 이제 당시 나치 독일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노르웨이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스웨덴으로 가는데 그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국적을 가져요. 그래서 노르웨이 군복을 입고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평범한 독일 사람들의 눈에는 본다면 이 빌리 브란트는 조국의 배신자였던 것이죠. 네. 나중에 또 이것이 결국 뭐 이해는 하겠지만 나치 독일이 어쨌든 파시즘 세력으로서 위험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히틀러 같이 이제 다른 독일 나치즘에 대항했던 독일인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당시에 고생했던 비록 히틀러는 잘못됐지만 그 시기에 전쟁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모든 일반적인 독일인들과는 삶의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국의 배신자 또는 위험한 자,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그런 딱지가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3인당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는 좋았지만 총리 후보로 뭐 등장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계속 그 보수적인 신문에서 이 빌리 브란트 이 세 가지의 그 어떤 경력상의 그 좀 불리함을 계속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빌리 브란트는 세 가지 뭐 약점이랄까요? 뭐 이러한 그 어려운 사항들을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빨갱이 소리도 그렇죠. 들어가면서 참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이겨낸 훌륭한 정치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탈당도 하고 또 조국의 배신자 소리를 들은 만큼 또 반나치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꿈꾸던 세상 또 이제 정치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냉전 체제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 브란트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이제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랑 결합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상과 정치적 강령의 영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파시즘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인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투쟁을 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재워 자기 몸으로 이제 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945년 이후에 베를린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특히 이제 서베를린에서 지내면서 공산주의의 이제 그 위험성을, 공산주의의 그 자유에 대한 억압을 또 직접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를 옹호하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어떤 사회적 평등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빌리 브란트는 사실 뭐 좀 심한 말도 했어요. 당시 50년대에 그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기 직전에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들어설 때 또 서베를린에 이제 시장을 했기 때문에 동베를린 내지는 동독과 소련 공산주의의 위험을 직접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반공주의가 우리 시대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반공주의야말로 민주주의자가 되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반공주의라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식으로 반공하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 많이 보는 한국에서 반공이라는 거는 이제 투쟁 개념이고 일종의 이제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하는 방식으로 적대적인 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빨갱이 사냥하는 이런 방식의 반공인데 빌리 브란트는 이제 오히려 민주주의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옹호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활력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공이 가능하다 보니 다시 말해서 반공을 민주주의적으로 이제 수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냉전적인 정치가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반공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비판, 민주주의적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오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빌리 브란트는 이 자유를 옹호하는 반공을 민주주의적으로 수행했던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와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가가 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브란트는 이러한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을 또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 당시에는 참 그 보기 드문 지도자 유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위대한 정치가 이러면은 이제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그다음에 아주 헌신성과 이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추진력을 보이고 그러면서 대중들을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어떤 연설이나 지도력으로 끌고 가는 뭐 이런 걸 이제 연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19세기나 20세기의 그 정치가 유형이죠. 20세기 전반기에 뭐 민주화운동이나 아니면은 독립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뭐 노동운동 등등의 그 운동가적 지사형의 이제 지도자인 것이죠. 근데 브란트는 이제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정치가 유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편하게 뭐 대화나 소통이나 뭐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세기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 뭐 김구에게서 그런 모습 볼 수가 없고 뭐 이승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또는 여운형에도 사실 그런 모습을 명확히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대화 타협은 했지만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브란트는 항상 결정이 늦어요. 오히려. 그래서 추진력이 별로 없어요. 결단력이 별로 없다고 평가를 받아서 주변에 이제 브란트의 참모 내지는 비서 역할을 했던 또는 동료 정치가들이 항상 비판했던 것이 햄릿이다.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고 결정 못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코너만 나타나면 모서리길만 나타나면 차를 조심스럽게 모으는 노인이라는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 최종 판단과 결정을 늦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듭 검토하고 사유하고 대부분의 정치적 결정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결을 하고 더 듣고 또 유보하고 더 듣고 더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
적대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빨리 결정해가지고서 소위 선빵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위협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평화라는 거는 천천히 충분히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햄릿의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건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그 다양한 이해와의 견해 차이, 다원주의, 새로운 종류의 갈등도 계속 새롭게 등장하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한 이제 좋은 새로운 좀 더 전진시키고 발전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덕목이자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걸 이 빌리 브란트가 새롭게 열은 것이죠. 이러한 빌리 브란트의 리더십,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품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국민들 전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이 동방 정책을 쓰고 또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 데도 그 밑바탕이 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그 설명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동방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냉전 시기에 유럽 냉전 시기에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과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제 평화 정치인 거죠. 근데 이제 1960년대 이런 새로운 그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유명한 이제 그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핵심 표어는 그러니까는 동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공산주의를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체제를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발상인 거죠.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붕괴시키려고 실제로 뭐 간첩을 보내고 첩자를 보내고 또는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그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고립과 비방과 비방을 통해서 붕괴를 시킬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빌리 브란트와 이제 여타 이제 평화 정치가들이 합의를 한 것이죠. 그 중간길은 없어요. 체제를 바꾸려면 특히 공산주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맞서서 오랫동안 싸운 빌리 브란트야말로 공산주의를 제일 잘 아는 거죠. 공산주의 그냥 압박하면 붕괴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오히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체제를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만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뀌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평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소위 현실적인 접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력 가능한 일부터 차분히 하다 보면 그 협력 정치 안에 공산주의 국가가 체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서방이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작은 걸음. 한 번에 큰 걸음이 아니고 크게 뛰어서 통일하려고 그러고 크게 뛰어서 뭐 공산주의 체제 없애서 냉전 체제를 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망상이고 그건 그야말로 이상이고 망상이고 허상인데 그에 반대되는 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그런 어떤 협력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작은 걸음을 통해서 이 분단과 냉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한 이 빌리 브란트의 생각. 우리나라도 이제야 좀 그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북한과의 대화 뭐 또 함께 이렇게 평화 세상을 열어가야 된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또 공격도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어제 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공산주의를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된다. 사실 이러한 인식들 많은 분들이 이제 평화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만 우리 정치인들 혹시 이 빌리 브란트의 정신을 또 많이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 정치인분들께 교수님께서는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 브란트가 한 말인데 악마와 춤을 출 것인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소위 악마라고 만약에 흔히 말하는 반공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럼 빌리 브란트 얘기는 그거죠. 악마와는 춤밖에 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원래 이 춤을 추지 않잖아요. 춤을 출 줄 몰라요.
근데 예. 춤이라는 거는 이제 리듬과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마에게 춤을 가리키면 악마가 춤을 추면 악마가 춤을 잘 못 춰요. 당연히 처음 배우니까 누구나 예. 우리도 왜 뭐 악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춤을 처음에 배우면 상대의 발을 밟게 마련이죠. 리듬과 규칙을 제대로 익히지 그렇죠. 못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발을 밟힌 그 춤을 가리키는 사람이 그 발을 밟혔다고 해가지고 기싸대기를 때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해하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춤의 논리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리듬과 규칙을 계속 이렇게 같이 춤을 추다 보면 그 소위 악마라고 우리가 봤던 그 상대가 그 리듬과 규칙을 이제 자기 것으로 익혀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유곡절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발을 밟기도 하고 리듬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상대를 계속 이렇게 기다려줄 주고 또 좀 같이 웃어가면서 어떤 우유곡절이 발생했을 때 발을 밟혔을 때 이게 이제 대화와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파시즘에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논리가 없어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차이라는 것이 누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의 차이, 이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려면 대화 규칙이 필요하고 리듬이 필요한, 다르게 얘기하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대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삶의 논리라는 걸 안다면 사실 공산주의나 북한 같은 체제와 대화 협상만 유지된다면 다른 건 성과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작은 성과 내지는 아주 미세한 성과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또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화와 협상이라는 그 삶의 논리가 새롭게 북한에게 전달된다라는 것.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또 여전히 존재하는 오해나 공포나 오해나 공포 같은 불신의 흔적들을 계속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그게 평화 정치고 네. 그게 빌리 브란트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북한과 춤을 추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계속 추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 악마라고 생각을 했지만 춤을 추다 보면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렇죠. 리듬과 규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잘 몰랐구나. 이렇게 우리처럼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또 그런 국민들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평화 정치 영역에서는 평화라는 거는 이제 이상향이 아니에요. 남북 간에 만난다고 가지고서 갑자기 정말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새로운 경제 발전이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고 또는 남북 간에 이제 완전히 충분히 서로 모두가 천사가 되는 뭐 이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설정하면 오히려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현실 가능한 그래서 긴 그 갈등 극복에 적대적 갈등을 극복하는 일종의 적대성을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그 적대성을 극복하고 조절하고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긴 평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이제 자꾸 너무 이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평화 능력이라든지 평화의 어떤 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근데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남북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새로운 문명적 능력을 또는 문명적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일종의 평화 프로젝트 남북 간의 새로운 종류의 평화 프로젝트에 시작을 한 거죠. 끝이 아니고. 이제 평화에 대한 개념을 뭐 거창하고 추상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만남을 우리가 앞으로 작은 걸음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마음을 우리 국민 개개인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 나가고 또 이를 확산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강릉 원주대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이동기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독일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